오전에 이어서 주신문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66항부터 질문하겠습니다. 피고인 네. 이종섭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관련해서 네. 이재유 그 당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의 증언에 의하면은 들으셨겠지만 그 박성재 장관님께서 2024년 3월 6일 이재유 본부장으로부터 이종섭의 출국금지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보고받자 이재유에게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는데 피고인께서도 박성재 장관님 등께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고 네. 검사장을 하면서도 늘 그거는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67항 질문까지 생략하고 68항 질문하겠습니다. 순번 388 제시하겠습니다. 2014년 3월 6일 20시 31분경 조국의 외교부 기조실장은 황소진 인사국장에게 내가 하여간 지금 차관님하고 상의했더니 차관님 말씀은 이종섭이 내일 법무부에서 출국금지 풀어줄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지라고 말하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서 법무부는 이종섭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할 계획이라는 거를 외교부 또는 이종섭 전 장관에게 이미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구나 이게 무슨 기밀 수사로 이렇게 그 당사자도 알면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통보 유예된 것도 아닌데 전부 공개된 사건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왔기 때문에 네. 아마 이게 알려지고 공수처도 그런 입장을 조금 내고 하니까 그런 예측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지는 모르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저거를 장관한테 얘기하고 무슨 뭡니까 그 위원회에다가 영향력 행사하고 이러지 않아도 네. 상식선에서 네. 처리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네. 그냥 한 거죠. 말씀하시는 것만 네. 들어도 그러니까 어떤 이종섭 신임 호주 대사에 대해서 출국 금지가 해제될 거라는 어떤 공감대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죠. 공감대가 아니라 네. 굳이 그걸 네. 그리고 그런 거 얘기하면 세상에 비밀도 없고 네. 그리고 출국 금지 해제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갔다가 안 들어오고 도망갈 사람이 아니고 네. 또 이렇게 한 번도 소환을 안 했으니까 당장 수사기관이 급한 것보다는 나가야 되는 사람이 네. 어떤 빨리 나가야 될 사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출국 금지는 당연히 제가 과거 경험에 의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에서 조금 불만을 갖거나 불편해할 수는 있어도 그런 경우에 대부분 출국 금지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걸 가지고 장관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네, 그렇게 생각했죠. 네. 알겠습니다. 69항 질문하겠습니다. 순번 211-1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3월 8일 MBC 기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종섭 공적 업무 감안의 출금 해제 논의에 의하면은 박성재 장관님께서는 2024년 3월 8일 10시경 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직전에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이종섭의 이의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안다. 개인적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는 점을 감안해 처리할 것이라고 인터뷰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재판할 때 검찰에서가 보여주셔가지고 그래서 네. 갖고 아까 공수처 관계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런 차원의 얘기는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모르겠습니다.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피고인께서는 특검 조사에서 이러한 박성재 장관님의 발언에 대해서 장관도 그런 말은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나는 출금 해제가 당연히 예상이 됐습니다. 장관이 위원회의 결정에 기속되나요? 라고 진술하셨는데 그렇다면 피고인께서는 이 당시에는 이미 이종섭 장관의 출국 금지가 해제될 것으로는 예상하셨다는 거죠? 아니 상식선에서 봤을 때 그 위원회가 그거는 풀어줄 거라고 저는 나가서 도망가고 안 들어올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뭐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또 다른 외국 대사도 문제가 있으면 들어와서 옷을 벗기고 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저는 뭐 예상을 했고, 그리고 뭐 장관이 위원회 결정에 기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은 위원회가 결정을 만약에 안 된다고 결정하는데 장관이 해제한다, 그거는 거의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하면 거기에 다 따르게 돼 있지 않나. 네. 그리고 위원회도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계속 해오는 분들이지, 네. 뭐 이 사안이 뭐 독특하고 이거보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의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네. 거라는 보고는 받으셨나요? 법무부에서? 못 받았습니다. 뭐 대통령실에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뭐 당연히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서 출입국 심사위원회가 개최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종섭 전 장관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그 피고인께서 호주 대사로 이미 신입장에 서명을 하셨고, 그리고 아그레망도 받은 상태에서 근데 출국금지가 걸려 있는 게 확인이 되니까 이후에 어떻게 조치할 건지에 대해서는 뭐 각 부처에서 보고를 별도로 안 받으셨나요? 글쎄 뭐 어차피 만약에 출국금지가 기묘하고 필요했으면은 뭐 출국금지를 건 그 직전부터 시작해서 한 4달쯤 이렇게 3달, 4달이 지나갔는데 그렇게 긴급한 출국금지 사유가 있었다면은 이미 불러서 조사를 하거나 이미 나오라고 통보를 하거나 이랬을 텐데 그런 게 없는 것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의아하고 좀 황당한 느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 뭐 알아서 판단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죠. 알겠습니다. 70형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70이랑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법무부 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가 이종섭의 출국금지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인용 결정, 그러니까 출국금지 해제 의결을 한 사실은 보고 받으셨습니까? 글쎄 뭐 하여튼 나가게 됐다. 그것도 아마 언론에 나오고 뭐 하여튼 그런 보고를 누군가 했겠죠. 네. 근데 뭐 위원회에서 인용 결정을 했다 이렇게 받은 게 아니고 뭐 하여튼 나가게 됐다 하는 취지의 얘기는 아마 제가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순번 415, 순번 192 제시하겠습니다. 뭐 여러 차례 재판에서 제시됐던 건데 어쨌든 뭐 법무부는 2024년 3월 8일 14시 11분경에 출국금지 해제를 최종 결재했는데 황소진 외교부 인사국장은 3월 8일 14시 11분 8일이요? 예. 최종 결재를 이제 이재유 본부장을 통해서 했는데 황소진 외교부 인사국장이 그로부터 한 15분 전인 13시 57분에 이종섭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저희가 좀 전에 연락받기를 출금이 풀렸다고 들었습니다라고 말을 해서 이게 출국금지 해제 사실이 외교부에 먼저 전달된 것처럼 보이는데 피고인께서도 법무부 최종 결재에 앞서서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사실 인지하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마 위원회에서 나가도 좋다라고 하면은 법무부가 그 후속 이제 최종 결재하기 전에도 그 관계자나 뭐 이런데 그 결과가 어차피 안 바뀌는 거니까 그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께는 근데 먼저 보고가 근데 뭐 갔을 것 같아서 저거를 여쭤보는 거죠. 예. 대통령도 나중에라도 알면 되는 거지. 그걸 뭐 공관장 호주 공관장 나가는 거 출국금지가 위원회에서 이제 인용이 돼서 풀렸다 하면 그걸 알면 되는 거지. 그게 뭐라고 이렇게 다급하게 대통령부터 보고를 하고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네. 73항 질문하겠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님께서는 2014년 3월 18일 피고인으로부터 주요 방산 협력국의 대사들과 관계 장관들이 모여서 심층적인 회의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18일이요? 지시를, 네, 3월 18일, 24년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을 했는데 피고인께서는 장호진 실장님께 방산 공관장 회의 개최를 지시하셨죠? 제가 하여튼 장호진 안보실장한테 했던지 아니면 뭐 외교부 장관한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마 장호진 실장한테 했겠죠. 네. 네.
근데 그 2024년 4월 22일부터 26일 전체 공관장 회의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네. 4월이요. 네, 4월 달에 전체 22일부터 26일 전체 공관장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고 이종섭 장관님은 4월이 아닌가요? 공관장 회의가? 4월. 4월입니다. 네, 4월입니다. 보통 3월에 했는데 네, 그리고 이종섭 장관님은 3월 10일 날 호주로 출국을 했고 불과 일주일 만인 2024년 3월 18일 이제 급하게 방산 공관장 회의가 개최돼서 귀국을 하는데 이렇게 일정을 잡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글쎄요. 그때 아마 인도네시아하고 KF21 문제 가지고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생기기도 했고 네. 이거를 계속 이 프로젝트를 끌고 갈 건지 그만둘 건지 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막 대두됐기 때문에 네. 그 공관장만 온 것이 아니고 관계 장관들 또 뭐 카이나 이런 기업체 네. 한화 현대 뭐 이런 그 네. 방산 업체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들하고 다 같이 기업도 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하기로 생각했던 것을 그 아마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 계기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그런 프로젝트들이 네. 좀 자금 결제도 잘 안 이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네. 그때 하여튼 인도네시아하고 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늦게 하는 것보다 지금 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고 또 기업도 오고 막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74항 질문하겠습니다. 순번 315-42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3월 20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님께서 장호진 실장님께 방금 V 지시가 있어서 일단 내주 3월 25일 초에 외교 국방 산자 공동 주관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출근 즉시 보도될 수 있도록 대변인에게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했어요. 3개 부처 대변인에게도 미리 알려 조율해서 대응하도록 했고 공관장 회의이기 때문에 보도자료는 외교부에서 배포하는 거라고 설명하라고 했어요. 오늘 오전 중 관련국 6개 공관에 지시할 거고요. 이 대사는 통화해서 오늘 중 귀국하라고 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송을 하는데 피고인께서 이종섭 호주대사님만 일찍 귀국하도록 별도로 지시하셨습니까? 글쎄 그런 제가 이종섭하고 무슨 통화하거나 뭐 이종섭 보고 빨리 들어오라고 얘기한 사실은 없고요. 네. 이종섭이 공수처하고 그때 나갈 때 네. 공수처에 한번 갔다 왔다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거든요. 네. 근데 공수처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다시 연락을 하겠다. 네. 뭐 그런 상황이라 뭐 변호인도 있었다고 하니까 네. 공수처가 변호인 통해서 들어오라고 하면 얼마든지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네. 그 번거롭게 뭐 이종섭을 며칠 먼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네. 그게 뭐 행사가 되게 많습니다. 네. 외교부만 주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산자부도 있고 국방부도 다 같이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창원하고 사천 이쪽에 방산 업체들 또 현장에도 가야 되고 뭐 이래서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라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5항 질문 생략하고 76항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섭 그 호주 대사님은 결국에는 2024년 3월 21일 귀국하고 공수처 수사에 대응을 위한 변호인 선임하고 기자들 상대로 공수처가 조사도 안 하면서 출국 금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등 개인적인 일정을 소화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공수처를 변호사가 갔대나 본인이 같이 갔대나 하여튼 갔는데 공수처에서 조사 못한다고 다음에 오라고 뭐 이렇게 해서 못했다는 얘기 들었고 또 결국은 사표 내고 선거 때문에 이제 당에서 하도 난리치고 하니까 자기가 부담이 돼서 사표를 내겠다고 사표를 내고 또 갔더니 안 된다고 나중에 부를 때 와라 그래서 결국은 뭐 거의 1년 가까이 하여튼 소환이 안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77항 질문하겠습니다. 순번 271-4, 271-5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당에서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에 대해서 2024년 3월 17일 중앙일보 한동훈 이종섭 즉각 귀국 황상무는 스스로 거치 결정하라 2024년 3월 20일 KBS 총선 한동훈 이종섭 혹 귀국 총선 앞두고 절실히 민심에 반응할 것 등 기사에 의하면은 저게 지금 며칠자죠? 2024년 3월 17일 3월 20일입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종섭 호주대사 부임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고 여당 한동훈 대표조차도 이종섭 귀국을 촉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종섭 귀국에 대한 명분으로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 대상 공관장 중 이종섭만 회의 일정 전에 귀국하도록 지시한 겁니까? 회의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회의는 3월 말인데 이제 그거에 앞서서 이종섭 장관만 3월 이종섭 21일 날 장관은 귀국했으니까. 그냥 자기가 그 회의와 관계없이도 자기가 저 변호사가 공수처하고 협의를 해서 날짜를 받아서 그냥 들어오면 되는 사람 아닌가요? 굳이 뭐 아, 근데 그러기에는 총선이나 앞두고 있어가지고 네네. 갑자기 이종섭 장관님이 나 공수처 조사받겠다고 귀국하는 건 좀 이상하니까 공관장 회의를 개최를 해서 귀국시킨 거 아닌 거죠? 공관장 회의가 3월 말인데 뭐 좀 일찍 들어와 가지고 가는거나 네. 글쎄 뭐 저는 그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공수처에서 조사를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선거 전에 공수처 조사를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개최 전에 이종섭 장관만 일찍 귀국하도록 지시한 이유는 이 지시를 저는 안 공수처 했습니다. 자꾸 제가 아까 예, 그러면은 뭐 네. 이종섭 장관이 그러면 좀 더 일찍 귀국한 이유는 이 아니, 공수처 그러니까 수사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공관장 회의가 3월 말이니까 네. 본인이 며칠 날 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차피 거기 뭐 주말이나 이런 건 제가 다 계산해 봐 가지고 어차피 그러면 그것 있는 김에 공수처하고 협의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면 1차 조사라도 받겠다는 생각을 본인이 하지 않았겠나 싶은데요. 피고인께서 지시하거나 뭐 이렇게 아니, 소통이 된 건 그럴 아닌가요? 이유는 없죠. 그런 건 아닌. 예. 아니 본인도 나갈 때 뭐 저 특검에 출석을 했다가 부르면 언제든지 오겠다고 하고 네. 그러고 나갔는데 뭐 굳이 근데 유독 이종섭 장관님만 좀 일찍 귀국하라고 그 피고인께서 이게 지시를 내린 그 문자 메시지도 있으니까 그 여쭤보는 거죠. 아니 공관장 회의가 저 방산 관련 그게 외교부 행사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네. 국방부, 산업부, 산업자원부 네. 다 같이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기업하고 네. 그러니까 그 굉장히 그 좀 회의 규모도 작지 않은 것이고, 아이고 필요하면 뭐 선거 전에 이종석 그냥 오면 되는 거지. 굳이 뭐 그건 아닙니다. 네. 예. 78항 질문 생략하고 79항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이종섭 장관님은 호주 대사로 임명돼서 일한 기간은 열흘도 안 됩니다, 사실. 네. 네, 출국하고 입국하고 그리고 주말 빼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 이종섭 장관님이 결과적으로는 방산 관련해서 별다른 업무도 수행을 안 했는데 열흘도 안 돼서 이종섭 장관님이 호주 대사직을 사임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참 좀 많이 의문입니다. 아까도 네. 말씀을 드렸지만 왜 나오라는 얘기도 한 번 안 하고 또 출금을 걸어도 왜 또 본인 모르게 기밀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다 공개된 사건인데 본인이 자기가 출금된 것만 이종섭이 알았더라도 아마 변호인 선임해서 왜냐하면 출금이라는 게 출금만 딱 뜨는 게 아니고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기가 공수처를 상대로 확인해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결국 저게 선거를 앞두고 불이탈을 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조사를 그러면 12월 초에 출금을 걸었는데 3월 초에 나간다고 할 때까지 도대체 계속 보안으로 출금을 연장하면서 사람을 부르지도 않고 또 어쨌든 이종섭이 좀 일찍 귀국해가지고 또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도 공수처는 지금 준비 안 됐다고
조사 준비도 안 됐는데 출금은 또 왜 비밀로 걸어놨는지 하여튼 저는 그것도 좀 의문이고 이게 결국은 뭐 런종섭이니 해가지고 뭐 이런 어떤 정치 공세나 이런 것들이 막 계속 되니까 이종섭 대사 입장에서도 뭐 정부 여당에 이렇게 부담을 주면서 자기가 이 직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나온 거지 그런 게 안타깝죠. 사임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과 이종섭 장관님이 뭐 별도로 소통을 뭐 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완강했습니다. 본인이 뭐 장관이야 국방장관을 한 6개월 이상씩 비워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 뭐 야당에서 탄핵 소추한다니까 할 수 없이 그 사의를 제가 아주 쉽게 수용해서 하여튼 그거 말고 호주 대사 사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호주 대사는 저는 사실은 좀 만류하고 싶은 입장이었죠. 네. 가서 이 호위함 그 9조인가 10조인가 네. 9조짜리라고 처음엔 나왔는데 네. 이게 하여튼 우리 특히 하청업체들 네. 그러니까 안산 그 일대 네. 방산 2차 하청업체들은 그런 거 하나 따면은 완전히 거기 핏기가 돌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정치적으로 뭐라고 하고 뭐 여당에서 뭐라고 해도 그냥 정부는 정부 일 하면 되는 거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일 하라는 취지였거든요. 저는. 네. 네. 근데 뭐 본인이 뭐 황상무도 그래서 그만두고 황상무는 뭐 대통령실 뭐 내부 거니까 당에서 부담된다면 내보낼 수 있는데 그것도 황상무도 저는 처음에 만류했습니다. 네. 황수석이 내가 얘기 들어보니 그때 뭐 여러 기자들하고 뭐 대화를 했는데 유독 이제 좀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한결의 기자가 그거를 조금 얘기를 한 건데 내가 볼 때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래가지고 황상무도 제가 말리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뭐 황상무를 먼저 결재를 했나 하여튼 그러고 이종섭도 제가 하여튼 좀 마무리하고 다시 호주 들어가서 일해라 선거에 뭐 이거하고 뭐 국민들 판단이 또 다르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뭐 워낙 하니까 본인이 이제 못 견디겠다고 그래서 또 대통령실 참모들도 그래 얘기하니까 저도 그날 좀 하여튼 할 수 없이 결재를 한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0항 질문 생략하고 81항 질문하겠습니다. 순번 227, 228, 229 관련인데 폴란드, 인도네시아, 사우디 등 현직 공관장들 뭐 방산 수요가 있는 국가들이긴 한데 이 공관장들 진술에 의하면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귀국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받더라도 대사관 본래의 업무 부담이 있다. 본국 및 주재국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수사를 이유로 귀국해야 한다고 보고하는 것은 어렵다. 항공편 비용도 부담스럽다 등 이유로 귀국 조사를 받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지난번에도 뭐 법정에서 그 말이 나왔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특검에서 좀 자꾸 그렇게 몰아가면 뭐 저조차도 아까 그런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언론에서 막 저렇게 하고 이러면은 당연히 들어봐야죠. 뭐 아주 긴급한 일이 있어서 한 2, 3일 뭐 며칠 이렇게는 늦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그걸 안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 되면 단방 저부터라도 들어오라고 지시를 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82항, 83항 질문 생략하고 84항 질문 좀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로 출국을 했을 때 이종섭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뭐 체포 등 강제 수사, 뭐 소환 조사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피고인의 검사 경력에 비춰서 글쎄요. 상정할 수 있을까요? 뭐 압수수색을 하려면 벌써 하지 않았겠어요? 뭐 1월 달에 뭐 어디를 압수수색 했다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그런 거 잘 몰랐지만 네. 아니 출국 금지를 12월 초에 걸어놓고 소환 한 번 안 했는데 뭐 압수수색 하려면 압수수색이 소환 조사에 보통 앞서서 많이 하는데 압수수색 하려면 뭐 벌써 하지 그때 가서 압수수색 해가지고 뭐를 얻겠습니까? 압수수색을 했으면은 장관 그만두고 고발장 들어오고 장관 그만두고 뭐
현직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벌써 그 전에 전격적으로 했어야죠. 퇴직한 지 한참 지나가지고 무슨 압수수색을 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뭐 하여튼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근데 그 질문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근데 그 자꾸 출국금지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솔직히 뭐 저도 중앙지검 반부패부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출국금지 3개월 정도는 거의 인지부서에서는 늘상하고 그리고 그거는 좀 말이 안 3개월 동안에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을 사실 마무리하기는 어렵지 않나요? 아니 마무리가 아니라 네. 저 출국 금지를 이게 지금 오픈된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그렇게 통보 유예를 해가면서 정말 그 어떤 공여자한테 금품 제공 진술을 받아가지고 기밀로 하면서 전격적으로 동시에 한 몇 사람 수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출금을 건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에나 통보 유예 출국 금지를 하는 거지. 보통 이렇게 전직 장관에 대한 이런 공개 수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진 않죠. 그러니까 뭐 압수수색이 필요했으면 뭐 벌써 했었죠. 그러면은 그 피고인께서 이 사건의 주임 수사검사라면은 이종섭 장관이 만약에 원래 우리 법이라는 게 항상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를 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잖아요. 이종섭 장관이 만약에 소환을 했는데 귀국을 안 한다. 그러면 체포영장 같은 인신 강제 수사를 할 수 귀국을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국방부 뭐 아까 뭐 관계자들 뭐 몇 사람들 압수수색을 1월 달에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종섭 장관을 소환할 정도가 되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수사라는 게 뭐 꼭 아래서부터 치고 올라와야만 되는 게 아니라 뭐 밑에서 하다가 위로 갔다가 또 내려왔다 올라갔다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좀 필요한 벌써 이종섭 장관은 공직에서 물러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뭐 쓰던 휴대폰도 다 바꿀 것이고 공직에서 나와갖고 공직 생활할 때 썼던 무슨 보안폰이나 휴대폰을 그거를 안 없애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필요한 문서들은 뭐 사무실에 이제 있을 거고 자기가 뭐 임의로 이런 공문서 손괴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자기가 메모해 놓은 수첩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은 자기가 뭐 버릴 건 버리고 이미 다 그거는 수사를 안 받는 사람도 공직에서 나온 사람들이 뭐 자서전 쓰려고 하는 거 아닌 이상해야 그거는 다 정리를 이미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종섭 장관에 대한 소환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국방부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을 먼저 불러서 어느 정도 조사하고 이제 뭐 좀 지나고 나면 이종섭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는. 네. 그러나 뭐 저 한참 지난 사람에 대해서 그 압수수색을 그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외국에 대사로 나가면 압수수색이 안 된다. 그거는 대사로서 현지에서 벌어진 금품 횡령이라든가 비리가 있을 때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검사들이 외교부에 파견 나가가지고 그 공간에 가서 뭐 동의하에서나 뭐 이렇게 필요한 또 그런 수색 같은 것도 하고 휴대폰도 막 제출받아서 그 포렌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사로 나가기 한참 전에 뭐 고발되고 이랬던 사건에 대해서 글쎄요, 그게 뭐 현지 공관을 상대로 무슨 뭐 체증하거나 뭘 할 만한 게 과연 그렇게 있을 건지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례를 들긴 좀 그렇긴 한데 피고인께서는 예전에 네. 뭐 벌써 15년 전 얘기긴 한데 이제 그 주요 사건 수사 관련해서 그 기관장 결재 없이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주요 피의자들 체포하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처럼 만약에 이종섭 장관이 귀국을 안 했을 때 체포영장을 국내 법원에서 발부받아가지고 호주 대사관까지 호주로 가서 호주 대사관에서 이종섭 장관을 체포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그거는 상정이 잘 안 돼서 그렇다는 억지고 거죠. 제가 네. 그 15년 전이 아니고 한 2, 3년 전인데 국가정보원 그 심리전단에 사무관들을 몇 사람 체포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저 검사장께도 다 보고를 드렸고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네. 덮으라 그랬기 때문에 제가 못 덮어서 그냥 했던 것이지 네.
뭐 상부에 보고도 안 하고 뭐 승인도 안 받고 한 것도 물론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해외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외 공간에서 벌어진 범죄가 아니고 이미 국내에서 고발된 그런 상당 기간 전에 이미 벌어진 그 관련 사건에서는 뭐 국방부라든지 뭐 이런데 관련된 필요한 압수수색을 하면 되는 것이지. 글쎄 그걸 뭐 극단적인 거로 과연 우리가 상정할 필요까지가 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아니요, 반대 신문해야 됩니다. 네. 순서를 어떻게 피고인 순서대로 하실까요? 예. 예, 물어보시죠. 그 주신문에서 많이 물어봐서 저희 준비한 반대 신문은 많이 제외를 할 생각이고요. 우선 주신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신문 7번 관련입니다. 국방비서관이 대통령께 최상병 사건 보고를 하게 된 것은 대통령이 군 내부 사망 사건의 예방과 사고 방지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고 예천 수해 현장에서 젊은 해병 장병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관심이 컸기 때문이었죠.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역대 군 통수권자 중에 저는 누구보다 그 장병의 안전과 또 이런 장병의 사망 사건에 대해서 하여튼 재발 방지라는 차원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다고 저는 그거는 자부합니다. 이때 대통령은 검사 생활을 오래 하였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서 최고 지휘관부터 현장 실무자까지 전부 책임을 묻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면서 각 직급별로 어떤 과실이 있는지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뭔지 파악했냐고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질문한 적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또 지적한 것은 수사는 민간 경찰에서 하더라도 군 당국에서는 사고 경위를 정밀 조사해서 향후의 사고 예방 그리고 인사나 행정 조치에 신속하게 반영을 하여야 되는 것이다. 언제 마무리될지 모를 민간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결과 그리고 재판 결과까지 모두 기다려서 그 결과에 따라 사고 예방, 인사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는 취지였죠. 그렇습니다. 주신문 8, 9번 관련입니다. 2025 고합 1566 사건에서 이종섭 장관 피의자 피신 조사에 따르면 이종섭 장관 또한 대통령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최해병 사건의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본인은 이해했기 때문에 나의 판단으로 보류를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당시 이종섭 전 장관이나 이시원 비서관에게 이첩 보류하라는 지시한 적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예, 예. 아니 이첩한다니까 경찰에서 이제 앞으로 할 건데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그 뭐 모든 조직이나 기업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말 누가 뭐를 잘못했고 앞으로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체적으로 좀 확인하라는 취지였죠. 만약 대통령이 사단장을 정말 봐주고 싶었다면 결국 인사조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민간 경찰의 사건이 그냥 조용히 넘어갔다면 수사나 재판 결과를 한참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사단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지 않고 흐지부지 시키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놔두고 시간 벌면은 뭐 예. 봐주려면 그렇게 하면 되죠. 만약 봐주고 싶었다면 아무 지적 없이 경로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사단장에게는 가장 유리했을 것 같은데 맞죠? 맞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자들에 대한 내부적인 감찰, 징계 이런 행정적인 인사처분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 본 사건의 처리 흐름을 파악하고 일정 부분 조율하는 건 당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시죠? 그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군의 대민 지원 그 과정에서 벌어진 사고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군의 대민 지원 그러면은 뭐 군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그냥 선의해서 대민 지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군의 재난 시의 대민 지원은 필요한 것이 군은 전쟁을 준비하는 조직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재난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벌어져서 많은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군은 전투도 해야 되지만 이런 전쟁에서 발생되는 이 재난의 수습에 공무원들과 군이 함께 나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군이 전쟁을 대비해서 늘 훈련하고 연습하고 준비하지만 대민 지원, 재난에서의 대민 지원도 군의 본연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또 그때는 7월 말이었는데 8월, 9월 해서 한 최소한 2번, 3번의 이런 홍수나 태풍 같은 이런 재난들이 뭐 의례적으로 있고 특히 또 해병대는 아무래도 이런 물과 관련된 재난에서 대민 지원에 많이 나서야 될 상황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도대체 사고 좀 약간 좀 터무니없는 사고였다고 저는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천 현장을 가보니까 우리는 이게 산에 나무가 없어서 막 쓸려 내려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산에 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호우가 한 2주 정도 계속 오니까 나무 뿌리가 물을 다 먹어가지고 오히려 나무가 많아서 산 전체가 그냥 물산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무너지면서 몇 킬로짜리, 몇 톤짜리 이런 바위들이 한 2km, 3km 마을까지 막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런 사고가 예천 군 일대에 한 5군데인가 7군데가 벌어지니까 군이 이제 거기에 대규모로 그 대민 지원을 하게 된 사건인데 저는 거기서 그 하천도 보니까 막 이런 흙탕물들이 막 쏟아져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거기서 시신 수습을 위해 가지고 해병 대원들을 그 물속에다가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들여보낼 필요가 과연 있었는지 아니면 뭐 해병 대원들을 좀 훈련시킨다는 면도 있었던 건지 잘 판단은 안 갔지만 제가 국방장관에게도 야 그거 구조도 아니고 현장 구조도 아니고 시신 수습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얘기를 사고 소식을 듣고 장관한테 이제 여러 가지 그 예우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결과를 딱 보고 나니까 너무 무성의하다는 좀 생각이 들고 좀 어느 정도 좀 제가 약간 좀 화도 좀 안에서 좀 잃었던 생각이 납니다. 예. 당시 대통령은 기록 회수 이런 지시나 명령을 하진 않았죠? 그거는 뭐 저는 왜냐하면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은 저는 해병대 수사단의 그 뭐 결과가 이제 그거고 국방부에서 그냥 그걸 그냥 받아들여서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제 국방부에다가는 제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었지만 해병대 뭐 헌병대, 해병대 수사단의 뭐 이 잘하고 잘못하고에 관해서는 또 해병대 그 헌병들이 뭐 어떤 그 과실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규범적인 판단을 얼마나 잘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해병대 수사단의 무슨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 굳이 이렇게 의식을 안 했던 건 분명합니다. 예, 당시 대통령의 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령에 따라서 어차피 국방부가 사고 예방이나 내부 감찰, 징계와 같은 행정적 인사처분을 위한 조사를 이미 충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굳이 기록 회수 명령을 할 필요가 없지 않았습니까? 아니 뭐 기록이 만약에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 좀 복사해서 보내달라 해도 되는 거고 뭐 저는 그 부분은 하여튼 의식을 못했습니다. 예. 최초로 당시 대통령이 사고 원인과 직급별 과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라고 지시한 건 결국 민간 경찰 이첩과는 별도로 그렇죠. 국방부 조사본부를 통한 정밀 조사를 실시해서 사고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인사 조치에 이것을 참고하라는 그런 취지였죠. 그렇습니다. 예, 주신문 14번 관련입니다. 최상병 사건이 터진 뒤에 수사 외압 논란이 본격화된 2023년 중후반 사이에 공직기관 비서관과 소통해야 했던 핵심 인사 검증이 다수 있었죠. 언제요? 그 2023년 중후반 사이에 공직기강 아니, 비서관이나 공직기강 비서관은 뭐 다른 일도 많이 있지만
인사 검증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 제가 뭐 차례대로 공기업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청문직이나 이런 것들은 언론에 나지만 예. 언론에 나지 않는 그런 저 인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공직기강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있었고 신원식 국방장관, 유인촌 문체부 장관, 검찰 고위간부, 검찰 하반기 인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 정영식 헌법재판관, 김홍일 방통위원장뿐만이 아니라 당시에는 각종 공기업과 각종 위원회 인사 등 많은 인사 검증이 있었는데 기억하시죠? 아니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비서실 인사회의를 늘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분량의 그 인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 하위 직급은 없습니다. 중앙부처도 1급 이상만 대통령이 직접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 수요가 뭐 엄청나게 많고 그게 또 공직기강 비서관 업무의 일부입니다. 그 주신문 22번 관련해서 답변하신 부분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당시에 2024년 1월 4일에 그 민생 토론회가 계속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시 2024년 1월 4일 1차 활력 있는 민생경제 토론회가 있었고 1월 10일 주택 관련 토론회 1월 15일 반도체 관련, 17일 상생금융 관련, 그리고 11일에는 생활규제, 25일에는 교통 분야, 30일에는 디지털 관련 민생 토론회가 쭉 있어서 이 전체가 총 30차례의 민생 토론회가 있었는데 기억하시죠? 하여튼 뭐 제가 그 전에부터 이제 민생 관련해서 현장을 좀 다니겠다 해가지고 야당에서는 그게 선거를 앞둔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고 막 반발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어차피 대선 공약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그 당시에는 제 일과 중에 사무실에 있는 일과 중에 그거와 관련된 준비와 회의가 하여튼 제일 시간을 많이 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주신문 73, 74 관련입니다. 정기 재외공관장 회의는 전통적으로 3월에 개최된 횟수가 더 많지요. 저는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기 공관장 회의를 하면 청와대 그 바로 옆에 있는 영빈관에 그 대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한마디 하고 오찬이든 만찬이든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새해 초에 정기적인 외교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주재국 동향을 빠르게 점검을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3월 말을 기본 시기로 이제 정권들에서 이제 공관장 회의를 잡는데 당시 2024년 3월에 공관장 회의를 했던 가장 큰 원인으로는 KF-21 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인도네시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조 원에 달하는 개발 분담금 납부를 계속 지연 중단했기 때문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돈 문제도 있고 또 24년에 대통령에 당선된 지금 현재 대통령 프라보 씨가 친중과 친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선거운동할 때는 굉장히 또 친중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 후에는 또 좀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선 때 공약도 그렇고 우리 한국하고의 이런 전투기 프로젝트 진행되는 거를 좀 부정적으로 보면서 하여튼 인도네시아의 이 입장이 갑자기 바뀌고 막 이래가지고 하여튼 좀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 그리고 3월 공관장 회의를 비롯해서 지속적인 고위급 회담과 협상을 통해서 그 인도네시아와의 이런 관계, 이런 노선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해서 사업 리스크가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시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 때 이종섭에게 별도로 연락해서 빨리 와라라고 할 이유가 없었죠? 아니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죠. 공수처에서 부르거나 하면 그냥 들어오면 되는 거지. 굳이 예. 준비한 반대신문 좀 압축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2022년 5월에 진행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중에 드물게 큰 파행 없이 여야 협의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었죠.
글쎄 뭐 오래돼서 잘 기억 안 납니다만은 국방장관은 하여튼 그 저 반대 없이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거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3번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주 호주 대사 임명 직전인 2023년 12월에 우리 방산업체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 정부와 약 3조 1,500억 원 규모의 레드백 장갑차 수출 본계약을 체결하는 등 호주를 상대로 방산협력 수출 성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호주 국방장관 부총리하고도 관계가 좋아서 본인도 가고 또 호주 부총리도 저 우리 국방부에 또 초청 받아서 하여튼 그 방산 관련된 나라의 국방장관들을 이종섭 그 장관이 하도 많이 불러서 오면은 거기서 뭐 군악도 연주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바로 옆 건물이 제가 근무하는 건물인데 국방부 장관이 초청한 외국 국방장관들 영접하는 것 때문에 대통령실이 좀 시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네네. 그 이종섭은 국방부 장관 재임 시절 호주의 리차드 말스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세 차례나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고 직접 호주 현지 생산 공장 부지를 방문하는 등 호주 최고위급 안보 지도부와 독자적인 네트워크 그리고 신뢰관계를 구축해둔 인물이었죠. 그렇습니다. 호주와 우리나라 사이에는 어떠한 외교 국방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국하고만 이제 저 외교 국방 2+2 회의를 하고 있다가 호주가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하여튼 딱 미국, 호주 두 나라만 저 외교 국방 2+2 회의를 연례 회의를 해오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네, 6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낙점할 당시는 그 9조 원 규모의 호주 차기 호위함 사업 수주가 정부 차원의 중대한 외교 현안이었죠. 그렇습니다. 그 호주 호위함하고 이제 캐나다 잠수함하고 이런 것들이 저 폴란드 잠수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추진하는 그런 거였고 특히 호주 호위함은 이제 임박한 그 중요한 사업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11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대사가 사임한 이후 후임 호주 대사에도 방산협력에 대응할 수 있는 군 출신 인사를 호주 대사로 임명하셨죠. 해군 총장 출신을 임명했는데요. 네. 15번 질의하겠습니다. 당시 대통령으로서 외교부의 공관장 자격심사나 관계기관 인사검증 절차에 직접 관여한 적은 전혀 없으시죠? 뭐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예. 21번, 22번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하려고 지시를 하거나 법무부의 출국금지 심의, 해제 절차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으시죠? 굳이 뭐 그럴 필요도 없거니와 그런 것 자체가 뭐 부적절하고 말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20,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25번 질의하겠습니다. 범인 도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수사기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할 목적이나 범인을 도피시키려는 고의가 인정돼야 되는데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는 주재국 대사란 직위를 부여하는 건 오히려 너무 눈에 띄는 것이 아닌가요? 글쎄 뭐 저 그런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부임하더라도 공수처 소환 요구가 있으면 충분히 귀국해서 조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아니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 저 시끄럽게 저걸 하고 단순히 뭐 이종섭뿐만이 아니라 뭐 그 배후에는 또 대통령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안 들어오게 해가지고야 제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안 들어오고 버틴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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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겠습니다. 예. 조태용 피고인 변호인 이현수 변호사입니다. 제가 몇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항입니다.
특검은 2023년 9월경 이종섭에 대한 탄핵 추진과 공수처 고발이 이어지자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사직을 급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피고인이라고 그냥 호칭을 하겠습니다. 피고인께서는 임기 중반인 연내에 이미 국방부 장관을 신원식, 김용현 등으로 교체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종섭 장관이 방산 추출에 혁혁한 기여를 했기에 장관 교체 시 방산 주요 국가의 대사로 활용할 계획을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그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으십니까? 글쎄 뭐 이종섭 씨가 나가기 전부터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는지는 확실하지 않고 하여튼 저 탄핵 추진만 없었으면은 좀 더 쓸라 그랬고요. 또 그 다음 이제 장관으로 제가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던 분이 신원식 장관인데 신원식 장관은 그 당시에 비례대표 의원인데 24년 총선에 자기가 공들여왔던 그 부산 영도에 지역구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면 그때 장관을 희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종섭 장관은 별 일이 없으면 하여튼 24년 그 총선 이후에 신원식 장관이 국회에 이제 들어오면 현역 의원 장관으로 임명할 때까지 그러면 거의 이제 제가 22년 5월에 시작했으니까 이종섭 장관이 2년 조금 더 근무하다 나가는 거니까 그런 정도 예상을 저는 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예, 이양 물어보겠습니다. 당시 그 대사 파견 후보국으로 사우디, 폴란드, 호주 등이 이제 두루 검토가 되었고 네. 마침 이제 피고인께서 조태용 전 안보실장과 차담을 나누던 중에 우리 실장도 근무해봤는데 호주는 어떠냐고 그렇게 의견을 물어보았고 또 호주가 계속 그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방 외교 2+2 회담을 하는 핵심 국가라고 하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호주 대사로 낙점이 되었던 것은 맞죠?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보다가 호주가 이제 자리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생각해 보니까 호주 대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호주가 어떠냐고 또 물어봐서 호주에 대한 정보도 좀 얻었고 뭐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서로 얘기가 된 거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피고인께서 정확한 날짜나 어떤 실무적인 연락 경위까지는 뭐 일일이 다 기억하시지 못할 것 같은데요.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이 2023년 9월하고 11월 19일경 이제 외교부 기조실장 등에 연락을 해서 이종섭 장관을 호주 대사로 부임하기 위한 절차를 챙겼는데 그건 결국 그 안보실장이 임의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께서 그 의중과 지시를 그 관계부처에 하더라고 그 명을 이해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대통령이 어쨌든 뭐 그 논의는 했지만 뭐 대사라고 하는 건 뭐 대통령이 결정해서 보내는 거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사항 물어보겠습니다. 특검은 이종섭에 대한 수사망이 조여오니까 서둘러서 내보내려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 피고인의 진술처럼 당시 이종섭은 공수처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 요청도 받은 상태가 아니었고 또 만약 공수처가 이종섭을 소환해서 기소하겠다고 나섰다면 상대국에 대한 외교적 결례 등을 우려해서 대사로 내보내지 않았을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뭐 어디를 숨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하여튼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밖에 답변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오히려 절차를 서두르라고 만약 했다면 그 이유는 뭐 수사로부터 도피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이왕 호주 대사를 교체하기로 결정된 이상 연말에 기존 대사의 정년이 만료가 되고 아그레만이 나오면 가급적 빨리 부임을 해서 9조 원짜리 호위함 수주 등 핵심 방산 외교 업무를 시작하게 하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극히 정성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 아니었겠습니까? 뭐 제가 굳이 빨리 나가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저 알고 있기로는 그 호위함
수주 결정이 24년도 하여튼 상반기, 하반기 이전에는 호주에서 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뭐 기존에 있는 호주 대사가 정년이 됐다고 하니까 정년되면은 뭐 연장 안 하고 다 내보내는 거로 저는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물론 뭐 제가 뭐 특임 대사로 더 임명할 수도 있는 문제고 뭐 몇 개월 더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당연히 외교부 공무원도 정년되면은 그만두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고민 없이 그러면 잘 됐네, 호주 안 그래도 이게 중요한 사업인데 잘 됐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그 조태용 실장 같은 경우 이제 1월에 교체가 됐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2014년 1월 1일자로 조태용 전 안보실장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이 되고 후임으로 장호진 안보실장이 부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특검이 주장대로 이제 피고인께서 조태용 안보실장과 함께 이종섭의 수사 협의를 목적으로 치밀하게 범인 도피를 기획하고 주도하는 중이었다면, 어떻게 보면 그 핵심 역할을 하던 조태용 안보실장을 대사 임명 절차가 이제 막 한참 진행 중이던 시기에 굳이 교체를 하던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조태용 안보실장의 이런 인사는 특검이 주장하는 어떤 도피 공모와는 아무 상관없고 그 정상적인 어떤 국정 운영의 일환으로 교체하신 겁니까? 조태용 실장을 국정원장 1월 1일자로 보낸 거예요? 예. 아니 그게 뭐 도피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12월 달에 인사청문회도 했고, 아까도 제가 11월 19일에 뭐 얘기한 게 아마 그 무렵에 제가 그 국정원 인사 파동으로 해서 국정원장 교체를 이제 결정을 하고 본인한테 알려준 시기가 아마 그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온 세상이 다 아는 진행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치락 물어보겠습니다. 특검은 호주 대사 임명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12월 6일경까지도 그 인사비서관실에서 모른 채 진행이 되다가 2013년 12월 8일 외교부 인사팀이 이종섭에게 연락을 하면서 시작된 것을 두고 피고인과 조태용 안보실장이 비밀리에 공작을 벌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임공관장 임명 인사는 대통령께서 낙점을 해서 하다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혀 비밀스럽게 절차를 진행을 하등의 이유가 없었고, 또 실제로 피고인의 진술처럼 이미 2023년 11월부터 12월경에는 외교부 내부에 이종섭이 호주 대사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검이 뭐 비밀리에 이렇게 뭐 주장했다, 그런 주장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검에서 12월 초에 그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떡하니 걸어놓은 것도 외교부 내 그런 소문들을 아마 여러 요로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 그 정도로 비밀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9월달에 뭐 장관들하고 퇴임 장관들하고 밥 먹다가 한 얘기가 언론에 바로 뭐 나고 뭐 이런 상황에 그게 비밀로 추진할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그 아까도 뭐 계속 나왔지만 제가 이종섭 장관하고 뭐 단둘이서 뭔가 밀담을 해가지고 뭐 어떤 범죄 행위를 공모를 했다면은 그 양반을 좀 어떻게 감춰야 되겠지만, 제가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를 할 때 우리 안보실 관계자들 거기 다 앉아 있었고 다 있는 데서 제가 얘기를 했고 또 뭐 다른 얘기들도 전부 장관과 차관과 뭐 국방부 또 관계자들 통해서 뭐 이렇게 또 우리 비서관 통해서 뭐 저한테 전달이 되고 뭐 이러는 와중에 이종섭 장관하고 저 사이에 뭐 비밀 얘기가 있다고 그런 식의 저걸 하겠습니까? 저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 파랑 물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인사 절차가 시작된 11월경부터 2024년 3월 4일 공식 임명 발표가 나기까지 무려 한 3, 4개월 넘는 기간 동안 언론이나 야당에서 공수처 수사 대상인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해외로 도피시키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기사나 여론 비판이 단 한 줄이라도 제기된 사실이 있었나요?
글쎄 저는 하여튼 이종섭 장관이 사임하고 나서 별로 이제 뭐 이종섭 장관에 대한 뭐 이런 거를 보지를 못했거든요. 저는 신문은 제가 아침 새벽에 한경, 매경, 경제신문만 딱 보고 나머지는 이제 저 비서관이나 수석들이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내주는데 뭐 특별히 이종섭 장관에 대한 거는 저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항 물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이나 그 조태영 전 안보실장은 이종섭이 호주대사로 임명될 당시 그가 공수처에 의해서 출국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셨죠? 아니 기밀 수사하는 것처럼 막 그 통보 유예까지 막 걸어놨는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그 야당과 언론에서 이른바 런 종섭이니 뭐 해외 도피니 하는 거센 비판 여론을 일기 시작한 것은 이종섭이 호주 대사로 임명된 직후인 2014년 3월 6일 아까 7시 55분경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그 MBC 등에서 이종섭이 이미 출국 금지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부터 그런 이제 비난 여론이 일었던 거로 보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도피시킬 목적도 없었고 또 출국 금지 사실조차 몰랐던 피고인이나 참모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도피를 모의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3월 6일 언론 보도 이후에 형성된 악화된 여론을 과거의 어떤 정상적인 인사행위에 소급해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다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저희 이시원 피고인 측에서 몇 가지 주신문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신문 42항 내지 43항에서 이제 말씀하셨던 인사 검증 보고 관련 내용입니다. 피고인께서 당시에 이제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하던 공직기강 비서관으로부터 인사 검증 결과를 일일이 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글쎄 청문직인데 중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새로운 뭐가 드러나 가지고 우리가 아예 인사의 어떤 의사결정 했을 때와 다른 뭔가가 나올 때는 굉장히 좀 자세하게 보고를 받고요. 또 우리가 이미 다 감안해서 어떤 인사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그것이 보고서에 기재된 경우는 굳이 보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는 있겠지만 저도 그거 들여다보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공직기강 비서관이 피고인에게 인사검증 결과를 직접 보고하는 경우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청문직인 경우,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참석하는 비서실 인사회의에서 결정된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검증해본 결과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제 피고인에게 인사검증 결과를 따로 보고한 것으로 이제 다는 안 합니다. 워낙 대통령이 행사하는 인사권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공직기강이 그거를 다 챙긴다 해도 그거를 전부 저한테 와서 보고할 시간도 없고요. 중요한 것만 하게 돼 있죠. 네, 피고인의 기억도 그러면 이렇게 이례적인 경우에만 따로 보고를 받았던 것 같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해도 그렇게 됩니다.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특별한 경우 외에 인사검증 결과 문제 없음 결론이 나온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받으신 기억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을 어떤 자리에 보내기로 의사결정할 때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이 아닌 새로운 어떤 뭐가 나와서 이거를 다시 재고를 해야 될 상황 같으면은 그거면 이제 근데 그 사안이 중하다 그러면 직접 이제 근데 단둘이 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이제 비서실장이나 관계 수석이 또는 안보실 관련된 외교 통일 국방 이런 쪽이면은 이제 그쪽 이렇게 해서 논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 기억에는 거의 이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하면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제 피고인에게 개별 검증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 것으로 보이고. 아니 그럼 개별적으로 와서는 잘 안 하고 네. 인사 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게 거의 드문 거죠, 그러면.
그렇죠. 인사회의에서 대통령실의 인사라는 건 되게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인사위원장이 비서실장입니다. 네, 그러면 피고인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피고인이 이종섭에 대한 호주 대사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이시원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검증 결과를 보고받으신 적은 없으시죠? 제 기억에는 뭐 공관장 아무리 뭐 특임 공관장 저거 해도 그럴 만한 시스템상 저는 뭐 기억은 안 나는데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상 이시원 비서관이 저한테 와서 그 보고서 들이대면서 하는 그런 보고는 좀 상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뭐 비서실 전체가 논의하는 자리 또는 뭐 따로 보고하는 자리 또 이렇게 이제 안보실이 거기에 낄 네.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런 하여튼 경우에 공직기강 비서관이 검증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검증 결과 이외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1차 검증 결과 이런 것도 보고를 따로 했습니까? 아니 뭐 대부분의 건은 비서실장이나 또는 안보실장이 이제 관련된 거는 다 이미 체크를 다 하고요. 대통령실 저 집무실에 와서 인사 회의를 할 때는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특히 총문직에서 어떤 저 이슈가 될 만한 거라든지 총문직 아니어도 뭐 잘못하면 이런 것이 알려지게 될 때 굉장히 언론에서 막 떠들고 정무적으로 부담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은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하고 대개 그런 게 있으면은 그런 리스크 있으면은 그냥 바로 그 인사를 정리하는 그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질문드린 거는 피고인께서 이제 보고를 받으실 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1차 아까 제가 검증 결과 말씀드렸어요. 거의 그런 거는 네. 없다고. 기억나시는 이슈가 건 있을 때만 뭐 여러 가지 그 원자료들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제 기억에는 뭐 거의 없습니다. 네. 네, 주심은 55항 내지 56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피고인은 이종섭에 대해서 출국 금지가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을 또 하나 드리면요. 인사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뭐 무슨 장관, 뭐 장관까지 아니어도 뭐 어떤 중요 보직에 이제 인사를 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법무부 인사검증단으로 이제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전에도 누구를 어떤 자리에 보낼지를 결정하기 전에도 이게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확인을 또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사라는 게 완전히 최종 결정해놓고, 그러니까 최종 결정이라기보다 하여튼 확정을 지어놓고 공직기강을 통해서 법무부 인사검증단으로 가서 이렇게 딱 역으로 오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일단 물망에 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보고 그러고 나서 또 받아보고 또 거기서 정리하고 뭐 이런 것이 또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피고인은 아까 이제 이종섭에 대한 출국 금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시기를 뭐 3월 5일 저녁이나 뭐 3월 6일 아침이라고도 하셨다가 또 이제 이후에는 3월 6일 아침 또는 저녁으로 생각된다 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는 주말 아닌가라고 아까 보니까 3월 5일인가 6일이 화요일이어갖고 하여튼 관저에서 뭐 이렇게 산보하다 전화로 받은 기억이 좀 어렴풋하게 있어가지고 근데 뭐 정확치는 않습니다. 네, 그럼 3월 5일 뭐 또는 3월 6일 이렇게 날짜를 특정해서 답변하신 특정하기는 특별한 어렵고 하여튼 관저에서 산책하다가 저 전화로 저 얘기 들은 기억이 어렴풋하게 있거든요. 네. 네. 출금 보고를 받은 상황이나 시기를 정확히 기억 못하신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되죠? 네. 이상입니다. 박성재 피고인은 질문사항 없습니다. 네. 네. 그 마지막에 이시원 피고인의 변호인께서 질문하셨는데 아까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피고인께서는 나는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 산보를 강아지를 데리고 산보를 할 때
전화를 받은 기억은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중간에 검사님께서 끼어들어와서 3월 5일 저녁이나 3월 6일 오전을 말하는 거죠라고 하니까 예, 제가 산보를 하면서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지금 피고인 발언에 그러니까 피고인 말씀은 그게 3월 5일 저녁인지 3월 6일 오전인지 3월 6일 저녁인지 3월 7일 오전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부임 이후에 좀 지나고 나서 그걸 보고받으셨다 이런 취지신 거죠. 부임이요? 그러니까 호주 대사 부임에 대한 결정을 한 다음에 한참 조금 지나서 보고를 받으셨다는 취지죠. 그렇죠. 인사를 제가 발령을 냈으니까 네. 발령 내고 그 일이 터졌잖아요. 뭐 출금했다는 얘기가. 그냥 그게 하여튼 제가 제 기억에는 사무실에서 보고받은 게 아니라 관저에서 보고받은 거로 지금 어렴풋한 기억이 있고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네. 17항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종섭이 공수처에 고발됐다는 거를 안 시기가 대략 언제쯤인지 기억하시나요? 그건 기억 못 하겠습니다. 고발된 고발되고도 한참 있다가 네. 그리고 뭐 공수처라는 데가 뭐 굉장히 사건은 많이 접수가 되는데 별로 뭐 이렇게 그 수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뭐 이러는 데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의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좀 지나서 알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이제 이준영 기자회견을 하실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24년도 24년 5월 9일자로 네네. 나오는데요. 공수처에 작년 9월경에 고발됐다는 것은 기사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할 때, 그러니까 9월경에 고발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한참 뒤에 아셨다는 취지신 거죠? 글쎄 뭐 언론을 통해서 알았는지 아니면 제가 막 기사를 딱 보고 안 거보다 이제 저 참모들이 이제 언론에 난 거를 보고 저한테 알려줬을 가능성이 제일 많거든요. 네. 네, 뭐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네네. 묻겠습니다. 이종섭에 대한 대사 또는 특사를 생각하실 때 네네. 공수처에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사건이잖아요. 그 외압 사건의 수사가 나에게까지 미치는 것을 혹시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걱정하거나 고민하거나 또는 법률비서관 또는 공직기관 비서관에게 야 이거 어떻게 되냐 검토해보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후임 호주대사,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 이후에 호주대사 그 추천 임명 경위 관련해서 이게 그 지난 재판에서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원래는 그 외교부 이제 조구래 기조실장 이제 그뭐 휴대폰 메시지 같은 거 보면 메모 같은 거 보면은 외교부에서는 애초에 후임으로 이제 그 권기한 씨라고 그 전문 외교관을 이제 차기 호주대사로 이렇게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아니, 그거 혹시 그러니까 알고 계시나요? 외교부는 늘 대사 자리를 다 자기들이 독식해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저희 뭐 미국 같은 데는 한 반반씩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뭐 30%만 돼도 막 난리가 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조금 했는데 하여튼 호주는 뭐 이런 방산 안보 이런 게 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후임도 군 출신으로 그렇게 특임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게 외교부 입장에서는 이 호주 대사 이제 후임 인사에 대해서 방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요하게 언급을 안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뭐 외교부 생각이고요.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어느 특정 부서의 그 관료 얘기만 듣고는 국정 운영 못합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이종섭 장관의 임명 필요성에 대한 어떤 뭐 명분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후임으로 해군 참모총장 출신 심승섭 씨를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은 아닌가요? 뭐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보통 관저에서 산보는 아침에 하시나요? 저녁에 하시나요? 뭐 아침 저녁으로 늘상 밤에도 하고요. 밤 좀 여기도 불이 있으니까 밤에도 하고 뭐 운동할 수 있는 것이 산보밖에 없다 보니까 네. 그리고 처음에는
그 저 용산 대통령실 그 주변을 좀 걷기도 했는데 거기 뭐 사람들도 좀 일반인들도 많이 네. 이용을 하고 해서 그냥 그 조그만한 그 한남동 그 관저 네. 그거 한 바퀴 도는데 한 300m가 채 안 되거든요. 한 네. 200 몇십 미터 되는데 거기 하루에 몇 바퀴 걷는 게 네. 유일한 운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강아지들 데리고 하는 산보는 뭐 강아지 데리고도 하고 네. 경호관하고 같이 하기도 하고 네. 뭐 혼자는 안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뭐 하여튼 아침이든 뭐 저녁이든 밤이든 네. 시간 날 때마다 네. 계속 걷죠. 아,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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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네. 아 이제 인사위원회는 그 초창기 의사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 다 되면은 이제 뭐 결정하거나 아니면은 후보 뭐 두세 명, 서너 명 이렇게 있을 때, 그러니까 검증을 한 사람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은 이제 같이 해서 올라오는데 그 저기 하여튼 이 인사 과정이라는 게 뭐 어떻게 탁 부러지게 막 그 저 경직된 게 아니고 이제 이 사람 한번 후보로 생각해 보자, 이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이제 이러는 과정에 또 그 사람에 대한 뭐라 여러 가지 세평이라든가 언론에 나오는 거 정도는 인사비서관실에서도 많이 체크를 합니다. 인사비서관실에서 기본적으로 공개된 제가 A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뭐 장관 내지는 뭐 어디 차관에 뭐 대사에 임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 그 먼저 인사비서관실에다가 얘기를 하면 공개된 정보는 인사비서관이 이제 다 어디서 뽑아가지고 이제 가지고 오고 그러면 이제 비서실장을 주로 비서실장한테 보고를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단계에서는 이제 좀 사람을 추려가지고 뭐 한 5명쯤 후보가 올라왔는데 한 3명이나 2명으로 줄여서 검증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그게 공직기강을 통해서 법무부로 갔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미리 이거는 조금 문제는 있지만 이 정도는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검증을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법무부에서는 또 자기들이 세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인사비서관실에서 체크했던 내용들이 법무부 인사담당관실에서 인사검증 그 팀에서 올라온 자료에도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차피 이제 알고 그 저 어떤 그 인사를 생각했던 거니까 그런 거는 뭐 저희가 저 별도로 안 보고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지는 몰랐네 하는 게 올라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여러 가지로 뭐 논의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이제 뭐 보통 이제 비서실장, 안보실장, 뭐 수석들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이번에 무슨 자리가 하나 나는데 이 자리를 누굴 보낼 건지 뭐 이런 얘기들 막 하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다음에 얘기를 하자 그러면 이제 그 인사회의라는 게 그런 이제 얘기들을 자기들이 각자 또 알아보고 가지고 오는 내용도 있고 초기의 초기 어떤 진행도 있고 그 다음에 다 검증을 여러 사람을 해서 최종적으로 낙점하는 것도 있고 인사회의가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좀 의견이 모아지면 인사비서관한테 먼저 주거든요. 그럼 이제 인사비서관이 그
공개 정보는 인사비서관이 대부분 다 수집해 가지고 이제 오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또 축소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공직기강을 통해서 법무부 검증단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네네. 인사비서관실을 하고 그 인사 대상자의 어떤 리스크라든지 그런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공개 정보를.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인사검증을 의뢰하면서 대통령 본인과 인사비서관실이 나눈 어떤 논의한 내용이 인사비서관실을 통해서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전달될 수는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고, 직접 공직기관 비서관과 그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는다는 말씀. 처음에는 안 합니다. 처음에는 안 한다고. 처음에는 이제 인사비서관하고만. 근데 이종섭 저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증인신문 하면서 들은 얘기는 인사비서관실에서 이 호주 대사로 내정됐다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지 못했고 나중에 알고 그 다음부터 절차가 추진됐다고 이렇게 지금 증언하신 분들도 이제- 나오고 녹취 파일도 네네. 좀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다른 그러니까 순서로 제가 진행된 말씀드린 것 건 같아요.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아까 물어서 답을 했고요. 예, 예.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탄핵 소추 때문에 나가게 되니 일을 좀 더 시켜야 되겠다, 방산 업무를. 그래서 안보실장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호주가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인사비서관한테 말은 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또 뭐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듣는 것도 있지만 또 공개정보 인사비서관실은 하여튼 별의별 걸 다 찾아옵니다. 공개정보에서. 최근의 언론 기사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종섭 장관 그러면 과거에 뭐 군의 뭐 영관급 뭐 장교하던 시절에 뭐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공개 정보는 뽑아서 인사비서관에 이제 가지고 오는데 뭐 저하고 바로 직거래하기보다 비서실장이나 뭐 안보실장이나 이런 이제 참모들 가장 고위급 참모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가 통상 오고요. 이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고 이제 저 검증으로 넘어갈 때는 저 공직기강을 경유해서 법무부 인사검증단으로 이제 갑니다. 근데 하여튼 뭐 어느 분들이 저기 통화 같은 걸 녹음해놔가지고 네네. 그 파일도 여러 개를 들었는데 아마 저기 대통령 본인이 인사비서관실하고 논의해서 이종섭 전 장관을 뭐 호주 대사로 논의한 건 없습니다. 아니에요? 인사비서관은 저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를테면 아주 인사의 그러니까 초기 단계 제가 예를 들어서 경제 관련 어떤 부처에 누구를 하나 한다. 무슨 어디 뭐 차관이나 금융위 부위원장을 뭐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비서실장, 경제수석 뭐 이런 식으로 앉아갖고 또 뭐 경제비서관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얘기를 좀 하다가 여러 후보가 나오면 인사비서관한테 비서실장이 그걸 주거든요. 그럼 인사비서관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공개 정보 자료들을 가능한 한 하여튼 뽑아가지고 다시 비서실장한테 그걸 이제 보고를 하고 그리고 검증도 들어가고 그러고 이를테면 경제부처 그러니까 저 기획재정부의 뭐 2차관이다 하면은 기획재정부하고 주로 인사 관련한 논의하는 거는 인사비서관이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런 논의가 네네. 공식적으로 네. 이루어졌다면은 그렇게 인사비서관을 통해서 뭐 검증 전에 네네. 뭐 대통령의 의중이라든지 어떤 게 문제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전달되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로 지금 내정된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안보실장 조태용 네. 안보실장하고 이렇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네네. 뭐 보내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고 해당 내용은 인사비서관실에 먼저 통보가 된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사비서관실에 굳이 뭐 후보가 여러 명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네네. 인사비서관실하고 그렇게 어떻게 뭐 어떤 문제가 예상돼서 미리 논의도 하고 회의도 거치고 했으면은 굳이 다시 뭐 대통령 본인께서 말씀을 안 하셔도 뭐 자연스럽게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이렇게 차차차차 해가지고 전달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사안은 지금 그렇게 뭐 임명된 것이 아니고 안보실장하고 뭐 말씀 나누신 그런 내용이 나중에 이제 인사비서관실로 이제 전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임명 절차가 지금 진행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이 지금 인사 검증을 하게 된 것인데 사전에 무슨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그런 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이.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계속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뭐 이종섭 전 장관이 뭐 전에 뭐 공수처에 고발을 당하고 뭐 탄핵 소추가 뭐 추진되고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나중에 검증 결과를 굳이 보고할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일관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혹시 그 사전에 그 문제에 관해서 공직기강 비서관과 말씀을 나누셨다든지 글쎄 뭐 그런 거는 없고요. 그런 건 어차피 아니에요? 언론에 이제 등장이 다 된 거고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그 인사 판단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인사비서관이라는 자리는요 대통령실과 그 해당 부처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뭐 인사비서관하고 누가 좋냐 이런 논의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해당 부처를 관할하는 수석 비서실장 또는 안보실장 뭐 그 해당 저 안보실 차장 이런 사람들하고 논의를 해서 어떤 그 인사에 대한 방향과 후보군을 이제 잡고 나면은 그 인사비서관한테 일단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인사비서관은 해당 부처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뭐 그런 과정이고요. 그 진행은 저는 하여튼 인사비서관하고 논의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비서실장, 안보실장, 수석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제 거기서 인사비서관에게 얘기해서 해당 부처하고 뭐 커뮤니케이션 할 게 있으면 하는 거고, 검증이라는 거는 이제 공직기강을 통해서 가는 거고, 뭐 그런 트랙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전에 그런 논의가 없었고 검증한 결과를 보고하는 입장이라면 네. 아까 그 보고서 저기 화면에 띄워진 거 보셨잖아요. 그런 내용을 이렇게 곁들여 가면서 그 공직기관 비서관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형사 절차가 문제 소지가 크지 않다라든지 그런 의견을 전달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아니 그건 이미 제가 알고 계신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예, 그걸 왜냐하면 뭐 언론에도 수없이 나왔고 예. 또 본인도 그 다른 보고를 하는 과정이나 뭐 이런 데서 보통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거는 이제 막 떠들고 언론에서 막 뭐라고 하니까 이게 정무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알아둬야 되는 것들을 주로 많이 보고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시원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저한테 얘기도 많이 한 상태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얘기도 많이 했다고 지금 하시는 네네. 두 분이 뭔가 그 문제 가지고 이렇게 아니. 나누셨다는 뜻이에요? 아까도 제가 네. 검찰 측 신문에 예. 답변을 드린 것이 뭐 언론에 예를 들면 제가 최상병 그 사망 사건,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그 자체보다 나중에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가지고 그 사건을 처음에 다뤘던 해병대 수사단장의 이제 장관 지시 불이행 문제로 이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제 막 언론에 관심을 받게 되고 야당이 이제 이걸 가지고 막 이 사람도 조사받으러 오라는 걸 안 오고 막 국회에 가 있고 이제 이러면서 얘기가 되니까 그 과정들을 저한테 보고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저도 들은 기억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공직기강이 알고 있고 하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9월달 혹시 2023년 9월달 네. 이 무렵에 그 항명 그러니까 지시를 위반해서 박정훈 대령이 그거는 이제 8월부터 예. 8월 언젠가부터 이제 뭐 국방부에서 조사가 시작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 문제를 두 분 사이에 많이 논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글쎄 뭐 논의라기보다 저한테 보고를 한 거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답니다. 알았다. 왜냐하면 그게 예를 들면 뭐 국방부에서 조사받으러 와라 그러는데 안 오고 막 그래서 뭐 체포영장이 청구됐는데 그게 또 뭐 기각이 됐다 이런 게 막 언론에 나니까
그런 얘기들을 저한테 해준 거죠. 그런 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약 2, 3개월 뒤에 이제 공직 검증,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의중은 공직기강 비서관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거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 대사 그 어떤 인사 판단을 한 거니까 이제 그거 이외에 새로운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거는 이제 저 심층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가지만 네, 2023년 7월 말에 그 네,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많이 화가 나셨다고 뭐 그날 이제 겹쳐진 이제 짜증도 겹쳐 있었지만 어쨌든 네네. 내용상으로도 좀 그런 마음이 좀 불합리한 들었다고 부분도 말씀드렸죠. 많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 8명을 이렇게 다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8명 중에 그 상단에 있는 사단장 처벌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아니면 말단의 소대장, 중사, 소대장에 아니, 저는 대한 가장 처벌이 기본적으로 예. 가장 기본적으로 왜 중사 소위까지 처벌하냐 하는 생각이 먼저 강하게 있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사단장이 현장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물론 모르겠고 뭐 입수 지시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어본 거죠. 그리고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런 식의 사고 방식,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의 일처리에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그 실망하거나 화가 난 게 아니고 도대체 이 국방부가 군 당국이 어떻게 이런 장병의 그 아까운 목숨이 이렇게 사라진 건데 이걸 가지고 어떤 교훈을 받거나 향후 그 안전사고 관리에 그 참고할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사단장부터 중사까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뭐 일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국방장관한테 제가 이거 내가 국방장관한테 얘기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다들 있는 데서.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더 물어보실 내용 없으시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서 앉으시면. 그러면